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법이다로 함께하겠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냉장고 영아 살해 유기 사건이 참 입에 올리기도 그런데 이 피의자인 30대 친모가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경기도 화성에도 있고 뭐 경남 창원에도 있고 파장이 굉장히 큰데요. 우선은 냉장고에 검은 비닐봉지 안에 영아 시신이 있었다. 사실인가요? 사실이었죠. 그런데 이게 개인의 어떤 범행에도 초점이 당연히 맞춰져야 되겠지만 잘못한 거니까요. 구조적인 부분도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그러면 이 같아요. 부분이 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냐. 이 아이를 살해한 시점이요. 2018년, 19년이란 말이에요. 5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동안 아무도 이 아이들의 존재를 몰랐던 겁니다. 찾지도 않고. 사실은. 그런데 이게 어떻게 알려지게 됐느냐. 감사원에선 감사를 하잖아요.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기감사를 했어요. 그때 드러났던 사실이 아이들 대부분의 산모는 95% 이상이라는 수치가 있는데 병원에서 출산을 합니다. 근데 병원에서 출산한 직후에 신생아는요, 당연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기 전이에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한테 뭘 하느냐, B형 간염 주사를 바로 이게 의무접종이라서 맞춰줘야 됩니다. 그럼 이 아이가 맞춰졌는지 안 맞았는지는 뭘로 하겠어요? 번호를 부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름도 없고 전혀 특정이 되지 않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럼 신생아 일련 번호가 아이들한테는 일단 붙어요. 부여가 됩니다. 근데 신생아 일련 번호가 있는 아이들인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을 집계를 내본 거예요. 이 부분이 2015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8년입니다. 집계를 내봤더니 무려 2,200명이 넘었어요. 정확하게는 2,236명이 드러났습니다. 이 아이들은 공적인 이 주민등록 시스템 안에 그냥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네, 없어요. 그런데 탄생은 했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 어디 있어? 그래서 다 조사하기는 어렵잖아요. 처음에는 한 1% 정도, 조금 의심이 가는 정도를 23개의 케이스를 추출해서 조사를 해본 거예요. 경찰에, 지자체에 알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 수원 사건이 드러난 거예요. 이 엄마한테 처음 물었어요. 아이 어디 갔냐? 병원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는데, 그것도 2명이나 있는데, 아이, 다른 사람한테 보냈다라고 그랬어요. 당신 그러면 아이를 우리 찾아야 되니까 이 세포 채취를 하겠다. 구강세포 채취를 하겠다. 거부했습니다. 6월 초에 수사가 본격화되기 시작해요. 소환하라고 그랬는데 제대로 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사이 이 여성에게는 3명의 아이가 있었거든요. 이미? 예, 12살, 10살, 8살. 딸, 아들, 딸이었는데 이 아이들을 건사하면서 지냈다는 겁니다. 이웃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예쁜 엄마였다 이러고요. 뭐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웃들 뭐 진술도 있긴 하지만 아주 일반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는 여성이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 아이들 2명이 살해한 채로 냉장고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경찰이 현장에 갔거든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고 당연히 영장 신청이 들어갔어요. 2명의 아이를 살해했거든요. 그런데 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는 포기를 합니다. 나머지 3명의 본인이 기르고 있던 아이들한테 누가 될까 봐. 본인이 신상 공개 대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포토라인에 쓰면 공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어해서 영장 실질심사는 포기했고 현재 구속 수감 중입니다. 근데 그 냉장고가 가족들이 다 쓰던 냉장고였다는 것이고 배가 불렀을 때는 분명히 남편도 알았을 텐데 라는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굉장히 끔찍하고 너무나 잔인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친모의 신상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유는 그 나머지 3명의 아이들에게 2차 가해가 될 우려가 있어서라던데 그렇습니까? 일단 신상 공개는요. 2가지 법에 근거해서 지금 말하는 신상 공개는 피의자일 때,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신상 공개가 되는 게 있고 피고인 단계에서는 없고요. 피고인이라 함은 재판을 받는 형사 재판을 받는 당사자는 그 과정에선 신상 공개를 할 수가 없고요. 죄가 확정되면 성범죄에 대해서 신상 공개하는 시스템이 있는 건데 지금 수사 중이잖아요. 2가지 법이 있습니다. 특정 강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 그러면 거기에서 신상 공개 대상으로 하는 법은 딱 정해져 있어요. 살인, 강간, 살인미수, 존속살해 등입니다. 성범죄 처벌법과 관련해서는 그냥 성범죄라고 뭉뚱그려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위헌 재판에 올라가서 지금 계류 중인데 일단 살인인지 영아살인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이에요. 영아살인은 신상공개 대상이 일단 아닙니다. 법적으로는요.
그래서 일단 빠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특정 강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상공개 대상인 법률로 살인으로 의유를 하더라도 이게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재반 사정을 헤아리게 되는데 공익적인 목적이 있을 수 있죠. 아, 대관절 누구야?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런데 이 여성이 공개되고 이름과 나이가 공개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짚어주신 대로 지금 학교 다니는 미성년자, 첫째가 12살이란 말이에요. 이 아이들한테 가해질 피해는 사실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신상 공개의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살해한 비정한 엄마란 사실을 공개한다 하더라도 네. 다른 사람의 범죄를 줄일 수 없고 네. 그리고 우리가 그 12살 이제 검색도 다 돼서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맞습니다. 그 아이가 그 엄마의 아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네.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군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애가 이미 3명이 있었고 아이 둘을 더 낳아서 기를 수 없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다는 거잖아요. 그럼 정 안 되면 시설에 보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왜 살해를 했을까? 이 여성의 선택은 사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도 맞죠. 처음에는 경제적 이유, 그러니까 처음엔 부인했지만 나중에는 실토하면서 사실 아이를 이미 3명이나 있는 상황에서 더 양육하기는 어려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인지를 봤더니 그렇지는 않았고요. 두 부부가 콜센터에서 맞벌이를 했다라고 하고 있었어. 하니까요. 예. 차상위 계층이었다고는 합니다. 어렵게 그래서 했네요, 그죠? 아동 수당이 지급되고 하는 부분은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이 아이들을 다른 시설로 보내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수사가 더 진행돼야 되겠지만 그 선택은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의 직후에 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태어나자마자. 이게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게 1차 국가수 소견, 지금 정밀 부검 중이긴 한데 1차 소견은 사인 불명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사인을 정확하게 진단하려면 성인 같은 경우에는 저항한 흔적 등을 토대로 추정을 한다는 겁니다. 네.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항의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시신은 아무래도 많이 좀 훼손이 됐겠죠. 이미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도왔다고 하더라도. 예. 그래서 1차 소견으로는 일단 뚜렷한 외상은 없고 저항한 흔적이 없으니까 사인이 불분명한 상황이고 지금 정밀 부검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야 또 살인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살해 방법이 특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연약한 존재를 정말 무방비 상태의 아이를 그 탄생 직후에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는 그 비난 가능성 여부는 정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병원에서 그랬다는 경우도 있었고 한 번은 또 건물 근처에서 그랬다 뭐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자세하게 보도하기는 여러 면으로 적합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라고 언론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남편이에요. 맞습니다. 아이가 이제 애를 셋을 낳았으니까 와이프가 아내가 배가 불러오면 알았을 거예요. 낙태한 줄 알았다 그러는데 낙태한 줄 알았는데 배가 안 불러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몰랐을 리가 없는데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여성이 진술을 보면 남편은 사실관계인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보호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나의 임신 사실은 알았다. 그렇지만 출산 사실은 몰랐다. 왜? 내가 낙태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일단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몸의 변화가 당연히 있고요.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 그걸 모르기는 어렵습니다.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여성은 출산을 했잖아요. 예. 거의 막달이 되면 이거는 굉장히 태가 나니까요. 만약에 임신 중단을 선택했다면 그 이후에 출산 직전까지의 그 신체 변화를 남편이 몰랐다고 얘기하는 게 어려워요.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아까 냉장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냉장고가 그 집에 한 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가족들이 같이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이들은 뭐 냉동실까지는 잘 보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남편이 이걸 과연 몰랐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이 여성이 구속 수감된 이후에 수사가 진행되면서 새로 드러난 사실은요. 산모가 병원에서 이 여성은 병원에서 출산했으니까요. 네. 아이 둘을 데려올 때 퇴원 수속을 받은 게 남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 뭐 뭘로 드러났냐면 퇴원할 때
이 퇴원 사인을 하잖아요. 네. 문서에. 그걸 남편 사인이 있었다는 건데 이 부분이 그럼 남편이 했는지 아니면 제3자가 아내가. 남편이 이름으로 했는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산모는 아이를 건사하느라고 아마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 수속 혼자 다 밟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나가면 본인이 당사자기 때문에 본인 사인을 하면 되는데 굳이 남편 사인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후에 범행이 알려질 때도 사실 남편 사인이 있으면 남편한테 불리한데. 그렇죠. 그렇다면 아마 남편이 실제로 사인하지 않았을까. 이 필적 감정 조회도 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있고 네. 아마 남편까지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된다면 아이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없었을 그렇습니다. 때. 그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마 그런 경위로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은 열려 있어 보입니다. 우선 친모가 구속될 당시의 혐의가 영아 살해였는데 지금 경찰에서는 요거를 살인죄 적용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영아 살해랑 살인죄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죠. 형에 있어 차이가 있죠. 아, 그래요? 살인죄는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네. 그리고 상당히 좋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이려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과가 사망으로 이르렀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예. 5년, 최저 5년으로 해가지고 물론 장량 감경 등을 하면 2년 6월까지 감경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아주 크게 처벌하는 법입니다. 살인죄는. 영아 살해는 좀 달라요. 왜? 10년 이하거든요. 그리고 영아 살인죄는요. 요건이 있습니다. 단순히 영아를 살해했다라고 영아 살인죄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직계 존속이 보통 이제 엄마, 아빠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건데 직계 존속이 치욕을 감추기 위해서라거나 이런 표현이 들어가요. 아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네.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치욕을 감추다니요? 아이를 낳는 게 치욕인가요? 아, 이게 아마 그 당시에 법을 만들 때는 미혼모를 상정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여성이 아이를 출산했는데 본인의 의지는 아니고 출산으로 내몰렸다. 그래서 아이를 수치심을 감추기 위한 의도로 살해에 이르렀다. 이게 일반 살인죄와 똑같이 법적 평가를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치욕이라는 표현도 요즘 그런 말 쓰지 않잖아요. 이게 미혼모한테 오래전에 치욕스럽다. 만들어진. 53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자발적으로 아이를 가진 게 아니라 맞습니다. 성폭행이나 그럴 수 있죠. 예, 그런 일을 통해서 아이를 가졌는데 음. 그 아이를 가져서 낳는 게 사회적 비난이 너무 큰 시절이어서 맞습니다. 그 치욕을 감추기 위해서 살인을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보다는 적은 형량을 받는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게 깔려 있었냐면 53년도면요. 전쟁 직후예요. 그렇죠. 그럴 때 이른바 피임 같은 것도 지금처럼 이렇게 잘 돼 있지도 않아서 아이들을 낳으면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 많냐.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들 어려운데 어디 입양 보내는 것도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다들 남의 집에. 그러면 살인을 하는 거죠. 영아 살해를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공궁한 사정 등을 이 법에 녹여낸 거예요. 그렇지만 53년도 이후에 한 차례라도 이 법이 손질이 됐느냐?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쟁 직후의 상황으로 판단한 법안들이 네. 지금까지 그렇죠. 예, 영향을 그런데 주는 지금은 사회적 토대가 좀 다르죠. 아니 그렇죠. 이 여성 같은 경우도 정말 못 키우겠으면 다른 입양 절차를 밟으면 됐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영아 살해죄로 지금 처벌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일반 살인죄로 봐야 되느냐 이 형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수사기관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5년 동안 영아 살해 판결문을 분석한 언론 보도를 보니까 네. 27명 중에서 실형을 받은 사람은 절반이 안 돼요. 12명. 네. 그리고 15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집행유예라는 건 어쨌든 뭐 형을 선고받긴 했지만 형을 살진 않는 거잖아요. 살지 않는 거죠. 실형이 선고됐지만 유예를 해주는 건데 그 재판부도 그런 사정이 있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는요. 재범, 삼범이 있지는 않아요. 거의 보면요. 이제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영아 살해 일은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케이스도 고등학생이 출산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화장실에서 출산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작년을 보면은 작년에도 기소가 된 건 중에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 선고가 됐다라고 또 하던데요.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여성이 이런 선택을 하는데 사회적인 책임은 전혀 없는 것인가라는 또 고민도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성이 생물학적으로는 어머니라서 출산을 했지만 남성은 처벌도 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불만인 네. 게 그거예요. 엄마 잘못했어요. 아이를 유기하거나 살해한 건 그건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럼 아빠의 책임은 없는가? 그렇죠. 오히려 더 관여하면 하지 않았을수록 책임을 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화성 케이스에서도 아빠, 지금 그 해당 여성과 살고 있지는 않다라고는 하는데 아빠가 아이를 어디에 보낼 때 옆에 있었다, 동석했다라고 해서 피해자로 전환됐거든요. 네. 그러면 아예 나 몰라라 할수록 책임을 지지 않는데 법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다 선고에는 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실형을 아이러니해요. 살게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녹아져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게 엄단한다라고 해서 양형만 높인다라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화성 영아 유기 의혹도 네, 이슈인데 맞습니다. 고등학생 나이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친부와 헤어지면서 생활고를 겪게 됐고 인터넷에서 아기를 데려간다는 사람이 있어서 넘겼다라고 진술을 했다는데요. 그러면 지금은 아이가 없다는 뜻이고 아기가 사라졌잖아요. 네. 뭐 찾을 수 있나요? 이게 그래요. 이것도 이번에 그 감사원 결과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이들 네. 조사하다가 드러난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요. 네. 추적해봤더니 아이는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엄마는 출생 기록이 있으니까 찾았죠. 어떻게 된 건지를 찾아봤더니요. 고등학교일 때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럼 그 남성과 그 당시에 아이 아빠와 같이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아요. 오로지 여성의 책임이었는데 아이 어디 갔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요즘 SNS, 오픈 채팅방 등의 아이 매매, 아이 입양, 정확한 절차를 밟지 않은 아이를 제3자한테 보내는 것들이 지금도 쉽게 검색이 됩니다.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성이 그런 경로로 아이를 다른 사람들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를 데려간 사람 연락처를 다오. 그 연락처는 연락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해당 게시글도 삭제됐다라고 해요.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다행히 아이가 살아있다면요. 유기죄는 성립할 수 있죠. 아이를 버렸으니까요. 입양, 제대로 된 절차 밟지 않았으니까 입양법인데요. 아이가 만약에 사망했다라고 하면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누가 데려갔는지에 따라서 이 살인의 주체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이 여성 같은 경우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케이스인데 그 당시 아이 아빠 뭐 하고 있었냐? 당신 아이 다른 곳에 보낼 때 남성 뭐 했냐라고 했을 때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라고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참고인이었습니다. 이 남성. 네. 그런데 동석했던 사실이 드러난 거죠. 진술로. 피의자가 된 거예요. 최소한 유기의 방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이 연장선상에서 수원 영아 살인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또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이게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병원을 다닌 진료 기록이 전혀 없잖아요. 그 아이를 데려간 엄마는. 네, 네. 그러면 불법적으로 아이를 데려가서 출생신고가 되나요? 그게 출생신고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르면 부와 모가 하는 겁니다. 피치 못하게 부와 모가 할 수 없을 때 검사가 하거나 지자체가 네. 하는 건데요. 내가 낳은 아이라고 신고를 하면 그건 신고잖아요. 네. 허가제가 아닙니다. 아, 정말 상관없- 당신이 낳았어요? 한번 보시죠. 네. 이렇게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수리하는 개념이에요. 동사무소는. 아이를 낳았군요. 라고 하면 그냥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겁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게 데려간 아이를 출생신고를 몇 년씩 안 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던데. 그럴 수도 있죠. 그건 범죄에 악용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키울 의도로 데려가면요.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합니다. 데리고 하자마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출생신고가 아예 되지 않았던 공적인 사회 시스템에서는 전혀 검색이 되지 않는, 감지가 되지 않는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는 저희 사회가 밝혀낼 몫인데 사실 누락이 돼 있었던 거죠. 확인하기가 지금 네. 어려운 상황인데 유령 아동? 네. 유령 유아 뭐 이런 단어를 씁니다. 8년 동안 출생이 미신고된 아이가 2,000명이 넘는다고 맞습니다. 해요. 어떻게 기간 내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엄마 아빠 과태료 5만 원 정도 물고 끝난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럴 수 있죠. 이 수원 사건도 5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아무도 거예요. 몰랐던 아무도 거잖아요. 몰랐던 건데 왜 그럴 수 있느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은 전혀 사회적으로 시스템상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네.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왜 그러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이런 걸 모를 수 있어? 라고 하시지만요. 저희가 실무를 해보면 보건복지부 시스템이 상당히 정교한 느낌을 받아요. 인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 네. 그리고 접종 이런 게 딱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몇 살에는 무슨 주사를 맞고 몇 살에는 무슨 주사를 맞아야 된다. 근데 거기서 얘는 주사를 안 맞네 네. 이 시기에. 얘는 학교 들어가야 되는 나이가 됐는데 지금 학교를 안 갔네. 입학을 안 했네. 입학을 했더라도 그 이후에 출석을 안 하네. 다 감지가 돼요. 문자 와요. 그렇죠. 그 전제는요. 출생신고가 된 아이들인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요. 우리가 이 접종된 아이들이 정말 출생신고를 했는지 받는 게
제한이 있다라는 또 해명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잘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부모에게만 출생신고를 맡겨두는 게 과연 맞느냐. 출생신고 지금 늦게 하잖아요. 네. 뭐 한 달 넘어서 하고 이러면 과태료 5만 원 내는 게 끝이에요.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유 부모가 정신없어서 생계에 바빠서 아이 출생신고 늦게 할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범죄가 된다거나 아이가 완전히 유기를 넘어서 살인에 내몰린 상황까지는 전제하지 않은 거죠. 과태료 5만 원이라는 건. 유엔 아동인권협약에 이런 조항이 있다라고 합니다. 모든 아이들은 출생하자마자 국적과 이름을 부여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죠. 이거는 신고하는 대상에 불과한 게 아니라 아이의 권리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완전히 공백으로 남아있다면 정말 출생신고를 하고 싶어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병원에서 출산을 하니까 병원이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입법 논의도 같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지금 안 그래도 산부인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까지 하라 그러면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산부인과에서 책임져야지 이렇게 나올까 봐. 그게 그렇죠. 의사 선생님들은 그거 안 하겠다. 왜 산부인과에서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 병원 입장에서는요, 이게 부담이에요. 그리고 부담을 넘어서 의무로 하면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니 우리가 이 많은 아이들에 대해서 지자체에 다 신고를 했는데 혹시 누락이 되거나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한테 불이익을 주는 거는 너무 업무 가중이다. 네. 실무를 모르는 거다라는 게 1차적인 이유가 있고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거의 대부분이 출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출산 사실을 감추고 싶어. 병원을 안 가버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내가 병원 가서 출산하면 나 알리고 싶지 않은데 출생신고하고 싶지도 않은데 병원이 통지하게 되는구나. 가외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건 아예 출생 자체의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출산을. 여성이 내가 이거 사실을 숨기고 싶은데 출산하게 되면 어떻게든 공적 시스템에 잡히게 되는구나. 나 그냥 낙태해야 되겠다. 임신 중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선택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대안으로 나오는 게 보호출산제예요.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을 하게 해주자. 산모가 원하지 않으면 이 아이의 친모가 누군지 알 수는 우리 아이의 그냥 정보를 가져가지 말자. 다만 이 아이를 초점에 놓고 이 아이에 대해서는 출생신고가 들어갈 수 있도록 네. 지자체에 병원이 통지를 해주자라는 논의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실 병원에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통지하는 이 출생 통보제는 이번 정부에서 4월 달에 그 발표한 대책안에 들어가 있는 안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제가 어제 되게 속상했던 게 뭐냐면 요 아이들이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나마 상황이 좀 나은. 근데 화장실에서 태어난 아이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많죠. 예, 특히 그러니까 유기되는 아이들. 예, 유기되거나 살해된 아이들 대부분이 다 화장실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목숨을 잃은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이란 테두리 자체를 벗어난 아이들은 어떻게 감지할 방법이 없어요. 감지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출산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동인이 무엇이 될 것인가? 당신의 익명성을 보장해 주겠다. 당신이 그 원하지 않는 비밀을 보장해 주겠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가정을 꾸린 경우에서 그런 경우는 드물고요. 미혼모인 경우에. 그렇죠. 그리고 학생인 경우에는 병원비가 없어요. 병원비도 없고요. 출산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고 부모한테도 숨기고 복대로 임신 사실을 많이 숨기는 케이스들을 저희가 뉴스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화장실 아니면 숙박업소에서 네. 출산을 한단 말이에요. 아이의 일단 생존이 담보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산모의 경우에는요. 건강도 담보되지 않아요. 병원 가서 나도 위험한 게 그렇습니다. 아이 나는 일인데. 근데 익명 출산제에 대해서도 당연히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과연 친모를 나중에 아이의 인권 차원에서 찾고자 한다. 아예 모른다. 공적 증거조차 없다. 문서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맞는 방향이냐라는 또 문제 제기도 실제로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동 인권을 위해서 도입되는 제도이고 또 하나는 산모 그리고 이 사실을 감추어야 되는 상황에 몰린 사람에 대해서 어떤 법률을 가져갈 것인지 제도적인 보완책을 가져갈 것인지 지금 아이 둘이 죽었는데 5년 동안 드러나지도 않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 책무가 정말 크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원에서 보건복지부 감사하면서 드러났다는 거. 맞아요. 보건복지부에서 하려고 하면
요 정도는 할 수 있었다. 네. 그러니까 최소한 병원에서 태어나서 임시 출생번호가 있는 아이들 중에 사라진 2,000명은 보건복지부가 일했으면 찾아낼 수 있었다. 두 번째는 병원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맞아요. 유도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고,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르는 아이들이 지금도 대한민국 어딘가에 주민등록번호 있을 수 없이 살고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런 아이를 발견을 했을 때 지자체장에 출생신고하는 것도 쉽지 않다면서요. 그래서 보육시설에 있는 분들이 아이를 출생신고를 해야 뭐 수당을 받든지 아이의 맞아요. 보건복지와 관련된 혜택을 줄 수가 있는데, 출생신고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검사가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피치 못하게 출생신고를 못한 경우라고 하면은 아동의 인권을 위해서 하는 건데, 검사가 이게 주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유사한 사안에서 뭐 친생자 인지를 한다거나 이럴 때 검사의 의무를 규정을 해놨는데 실무에서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적죠. 짚어주신 대로 보육시설에 봤더니 물론 부모가 이 아이를 맡겨주세요라고 해서 출생신고도 된 경우도 있지만 아예 없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라도 지자체장이 우선 주민등록번호 부여를 해주고요. 나중에 수정을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 뭐 이렇게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그거 없이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맹점은 아이의 존재 자체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보육시설에 맡겨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부여되지 않은 아이들은 보육시설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죠. 문제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아이들, 아예 신고도 되지 않았고 출산 사실만 있는데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누가 키우는지 알 수 없는 아이들, 지금 전수조사하고 있거든요. 감사원 그 감사 결과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존재가요. 그러니까요. 이 크나큰 우주에 태어난 소중한 생명이 사랑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린 최선을 다해 볼 뿐입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는 법이다. 장유미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